부동산 투자하실 때 특히 상가 투자는 요새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갖다 주기 때문에 온라인 예전만큼 물자가 막 70년대, 80년대, 90년대 물자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풍성하다고요. 수많은 또 해외에서 또 알리바바 같은 것이 만약에 저는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유통 경쟁이 좀 더 심해져요. 그럼 이제 쿠팡도 장담 못 하는 건데 왜냐면 그 백이라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소비의 여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유통에서 뭐 롯데마트, 그다음에 이마트 또는 그 홈플러스 또는 쿠팡 이런 뭐도 있고 뭐 다이소도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일반 유통업에. 다이소도 일반 의류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요. 일반 의류 같은데 그다음에 뭐 일반 유통에 그 점포처럼 자기네들이 이제 여력이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추가 확대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화장품 진출하고 있어요. 화장품 진출하고 그다음에 일반 슈퍼 같은 것을 진출을 할 수도 있어요. 편의점도 할 수도 있는 상황. 여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수많은 상품을 갖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싸게 납품 받아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이소가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노하우라는 게 있거든요. 단가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가장 저가로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유통 경쟁이 심해지냐 그러면 나이갈수록 그럴 것 같습니다. 온라인의 발달은 기존의 오프라인을 다 망하게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좀 규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래서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가 경제를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뭐 사안이 있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자본이 많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왔을 때 중소기업을 다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공정 경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정도 제한을 두거든요. 근데 이런 외국의 유통업체들이 들어와서 유통을 했을 때 지금 테무 같은 데도 해외 구매 대응이지만 우리나라 영향을 알리 테무가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 같은 데서도 그래야 백화점 마트가 쉽게 무너져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는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확실히 틀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없는 상품. 이렇게 이랜드를 한번 소개해줄게요. 이랜드가 애슐리를 하고 있는데 애슐리에서 3,990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그 테마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킴스 클럽이 아주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무너져 있는데 거기가 10개 매장이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걔네들이 꽤 거기 많은 매출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왜 가는 건가? 그렇죠. 핫플레이스가 생겼다는 게 가야만 하는 이유. 온라인에서 안 시키고 거기를 가야만 하는 이유. 수많은 상품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라인 전략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렇죠. 신세계 같은 데도 요새 그 디저트 가게를 수없이 입점을 시킨다든지 테마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장만의 어떤 특화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사람을 집객을 하는 온라인 여기도 제품이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은데 뭐 그냥 온라인에서 사지 뭐하러 그 오프라인까지 힘들게 가겠어요. 오고 가고 내 차를 가고 오고 가고 주차비 내야 되고 주차비 안 내더라도 싣고 또 와야 돼. 그러나 내가 전화만 하거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주문하면 그냥 간단히 갖다 주는 시대인데 그것도 간단히 언제 갖다 줍니까? 당일날 곧바로 갖다 주잖아요. 쿠팡 같은 데는. 그럼 뭐하러 힘들게 이제 그 빠른 퀵 서비스 배민도 있잖아요. 배민 서비스. 그것도 바로 30분, 1시간 후에, 1시간 안에 30분 안에 다 갖다 주거든요. 어떤 상품은. 이런 시대인데 이게 배송에 있어서 상대적인 경쟁이라는 거죠. 저쪽은 뭐 일주일 걸려 배송. 근데 이쪽은 똑같은 상품이 하루나 이틀 안에 들어오거나 또는 이쪽은 당일날 저녁에 들어오거나 이게 시키죠. 가격도 별로 차이도 않고 이게 더 가격이 좀 세들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이걸 한국 사람을 좀 성격이 급해갖고 이걸 시켜버립니다. 1,000원 더 비싸도.
같은 경우 그러고 하거든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럴지도 몰라요. 다른 나라에서도. 네.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유통 경쟁에 있어서 배송에 있어서 느리고 똑같은 상품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유통 경쟁을 할 때 해외로 진출을 오히려 해가지고 거기서 가맹점 전략을 해가지고 슈퍼파미점 해가지고 거기 있는 상품을 한국 상품을 거기다 진열을 해놓고 거기 있는 상품도 이쪽으로 갖고 와서 다른 유통업체는 없는 쿠팡이라든지 다른 업종에 그런 상품을 깔아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주요 전략일 수 있어요. 동시에 이랜드가 했던 애슐리의 어떤 간편식을 3,990원짜리에서 대박 터뜨렸다는데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예. 근데 한 가지 효자 상품과 효자 상품 그룹군 이런 것들이 그 매장의 사람들을 집객하게 한다면 오히려 오프라인에 성장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온라인에 성장을 하는데 월마트나 아마존은 온라인에서도 성장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성장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왜 그런가? 경영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데 없는 상품, 똑같은 상품은 오히려 좀 싸게 해주고 다른데 없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없이 제품의 창출력이라 그러나요? 예. 편의점 같은데 가만히 보세요. 편의점 물건 되게 비싸죠. 근데 일반 슈퍼를 길 건너기만 하면 좀 더 내가 단가를 1,000원 쌀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편의점에 간편식이 있고 그렇게 사야만 하는 어떤 상품인데 귀찮으니까 그냥 사버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거기를 또 1km 떨어진 데 가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돈도 돈이지만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비용,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과 그 귀찮음이 페이먼트 서비스가 그냥 알아서 30분 1시간에 딱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럼 이게 비싸도 여기 시켜버려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강남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어떤 나의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심부름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그죠? 대신해주는 대신맨들. 그러면 그거를 심부름을 내가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10,000원 전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걸어서 그냥 거기 시켜버립니다. 왜? 귀찮거든요. 이걸 참 이렇게 사람들이 심리라는 게 있어요. 예. 겉으로 보이는 돈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불해야 될 노동력, 자신의 지불해야 될 어떤 정신적인 피곤함과 뭐 이런 것들, 시간,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 그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한번 움직이면은 기름값 들죠. 자동차 감가상각 생기죠. 왔다 갔다 하느라고 피곤하죠. 그럼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하면서 전화 주문한 갖다 준다. 이게 걸 1,000원 비싸다기를 한다고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내가 지불해야 될 노동력, 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노동력이죠. 시간, 거기 또 투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비용으로 내가 계산하면, 이거 다 계산해서 그래 보니까 그냥 온라인 주문하는 게 낫겠다. 근데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에는 이게 온라인에서는 여기에는 없는 상품이 가득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게 됩니다. 이해가 가죠? 어쩔 수 없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 팔고 어쩔 수 없는 상품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그럼 이제 제품의 기획력이 좋죠.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는. 제품의 기획력에서 비싸도 편의점 잘 되잖아요. 요즘은 조금 안 된다 그러죠. 편의점이 지금 가맹점이 엄청 늘었는데. 해외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의 제품이 우리가 못 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매장에 만약 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또는 롯데마트에 갖다 놨다고. 뭐 그쪽에 안 살 이유가 없죠. 그쪽을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럼 그쪽 가야 되면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매장은 단순한 어떤 똑같은 제품을, 공산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전략. 이런 전략. 핫플레이스가 이제 뭘까요? 핫플레이스가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올 수밖에 없는 식도락 재미, 올 수밖에 없는 놀거리. 한번 거기 가면 잠깐 그래서 볼링도 치고 오고 잠깐 이게 당구장도 있고 또는 찜질방도 있고서 겸사겸사 하는 것.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팔아야 되지 않나. 핫플레이스로 올 수밖에 없는 전략을 이것을 만들어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경쟁 또는 차별화된 제품,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차별화된 무엇을 만들어낸다면 올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오프라인도 성장하고 온라인도 성장을 해요.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똑같이 가격 경쟁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홈플러스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품의 어떤 기획력이 있어서 무너졌거나 애초부터 너무 비수로 많이 사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 홈플러스를 만약에 지금으로 봐서는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왜냐면 지금 앞으로 유통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소도 이제 이렇게 일반 유통에 나설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알리바바 뭐 이런 데도 이제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유통 경쟁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남는 강자는 오히려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 위해서는 다른 데 없는 상품, 다른 데 올 수밖에 없는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이런 경영 능력,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쯤에서 하고요.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만큼 옷도 이제 온라인에서 다 사버려요. 그래서 예전만큼 활발하게 신촌 상가도 무너진 거예요. 주요 상가는 지금 다른데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는데, 특히 지방 같은 데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서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는 소도시는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망하는 딱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데 인구가 안 늘어나요. 저출산 고령화라 해서.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뭐 지금 5,100 몇십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비가 좀 덜해요. 그러면 이제 고령화 늘어나면 그에 맞는 제품군을 또는 그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고령화된 사람들이 만약에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산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또는 최소한 40대, 이제 20, 30대는 돼야지 제일 활발하게 돈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렇죠. 짜야 됩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서 똑같은 상품으로는 좀 살기가 힘들다. 또는 지금 신촌상가도 보면 다 무너져가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 또는 뒤늦게 회복될 거라고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손해를 볼 것 같은데요. 특히 의류 쪽 같은 것도 앞으로 온라인이 더 발달할 것 같아요. 온라인이 더 발달하고, 그래서 동대문 상가가 어떤 정부나 또는 그 서울시의 특별 정책 없이는 거기다가 뭐 봉제업을 한꺼번에 이주시켜 준다든지, 동대문 상권 같은 게 지금도 예전에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사람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전혀 뭐 이래 갖고 장사되겠네. 빈 상가가 너무 많고 빈점포가 너무 많아요. 그런 데는 한마디로 굿모닝 시티 꼴 난다고 봐야죠. 굿모닝 시티가 이렇게 공실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있어갖고 거기 싸다고 들어갔던 사람들, 투자했던 사람들이 관리비도 내야 돼서 손해를 많이 본 그런 투자를 했던 곳이거든요. 굿모닝 시티가 주변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고 들어갔는데 전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굿모닝 시티면 아마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부의 특별 정책이 있어서 어떤 전자업종이다. 그럼 특정 어떤 봉제업종이다. 공장 같은 것들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없이는 개인으로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개인 몇 명이서 거기서 인쇄업종 하나 가가지고 거기서 인쇄를 한다. 또는 봉제업이 하나가 몇 군데 가서 한다 해서 그게 살아나겠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봉제업이다. 전자 어떤 가서 물건을 갖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다 만들어주고 수많은 거기서 신상품들이 나온다. 다른 데는 없는. 그래서 홈쇼핑이나 이런 중소기업들 유통체인들 거기 가서 주문을 제작하고 OEM 제작을 하든지 거기 있는 상품을 자기 만들어진 것을 갖다 유통시키고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북적북적 한국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게 될 텐데, 봉제업이다 그러면 물론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의뢰하면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기계사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봉제업을 이쪽으로 유통을 이렇게 봉제업을 갖다 놓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정부의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이라든 이런 지자체 단체의 정책이 없이는
개인으로는 힘들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빈상가가 너무 많아요. 그런 데다가 투자를 했다거나 그리고 굿모닝 시티 이거를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생돈 날리고 이자 날리고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계속 관리비도 그것도 계속 공실로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올바른 투자냐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온라인의 발달과 더불어서 정부의 특별 정책 또는 서울시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집단 어떤 업종이 그쪽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상 살아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 동대문 쪽에 운동장 할 때 거기를 독일의 어떤 한 광장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문화 공연을 하거나 버스킹을 하거나 야시장이 있어서 밤에 먹을거리를 그렇게 됐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 올 때 같은데 좀 이렇게 공연장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 오면 광장에 하나도 사람 없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밤에는 이렇게 먹을 것 천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관광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으면 어쩌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주선 같은 이런 덩그러니 나져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하러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빈 장소를 가득히 채우고 있어서 거기 저거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헐고 광장으로 다시 만들어서 활기차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션 쪽을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패션 쪽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냐 그러면 큰 경쟁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경쟁력, 소무산업도 지금 중국산에 의해서 다 밀려나고 가격 경쟁력도 안 하고 섬유산업, 기초산업부터 다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태광 같은 데도 전통적인 섬유산업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번 것인데 거기서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다른 어떤 업종을 진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한 어려움을 영업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전통적인 부분에서 중국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이 섬유산업은 쉽게 모방이 가능하고 쉽게 있어서 이 부분이 지적재산권의 강화, 어떤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벗겨버리면 그 만들어야 될 의욕이 사라질 텐데요.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류 부분에서도 또는 각종 어떤 옷에 걸치는 패션, 이렇게 가방이 됐든 뭐 이게 지적재산권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남의 아이디어를 좀 디자인이라도 보호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품 기획력, 거기도 역시 제품 기획력일 텐데요. 좋은 상품이 막 미술 상품과 같은 이런 옷들이 나온다,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일본 유니클로가 명동에 있었을 때 엄청 매출을 내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명동에서 이렇게 나가게 됐지만 유니클로 같은 게 한때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품 기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 시장의 상황이 온라인으로 많이 가더라도 이게 제품 기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품 기획력 한번 볼게요. 이게 뭐죠? 유니클로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클로가 이것을 보시면 불매운동 직후인 2020년도 회계는 매출이 6,298억 원을 기록이 반토막 나는데 불매운동에 사라지고 매출은 2022년도 7,043억 원, 지난해 9,219억 원, 올해 6년 만에 매출 1조 원의 신기록을 썼다. 영업이익도 매출과 비슷한 그래프. 2024년도 12월 12일자 뉴스거든요. 유니클로 탑10이 매출 신기록 행진, 불황도액이었다. 그럼 이건 뭐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옷을 사야 돼요. 옷이 오래되면 떨어지거나 유행이 떨어졌거나 하면 새로운, 특히 여성들은 그런, 남성들은 그냥 대충, 저 같은 경우에도 대충 입던 옷을 그냥 입고 사는데
옷이 깨끗한데 뭐 굳이 그렇게 끊임없이 연예인도 아니고 구매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이게 제품 기획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슈퍼도 제품 기획력. 남들에게는 없는 것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다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그게 이제 만드는 게 경영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그 동대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제가 보기에는 상가가 지금 빈 공실이 너무 많은데 저는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공실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 타워 같은 경우에도 장사가 사람이 좀 원래 그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들어오게 하는 데인데 두산 타워 매출을 봅시다. 두산타워가 지하 7층, 지상 34층인데요. 사람이 없어요. 앞에 동대문에 가다 보면 사람이 없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밤에는 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뭐 일요일에는 거기다 덤핑 옷을 이렇게 파는 이런 것들도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요일이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때인데 휴일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저녁에도 사람이 없어요.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이게 좀 옛날 그 동대문에 나가보면 사람이 저녁에도 바글바글 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타 운영법인 두탄몰의 매출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되게 매출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관광객들을 모집해 갖고 하는데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처럼 운영을 하는데 현대백화점, 연세점, 럭셔리관도 있고 남성 의류, GS25, 뷰티, 노브랜드, 이렇게 기념품, 뭐 여성 의류, 구두 뭐 이렇게 백화점처럼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전 브랜드도 있고 뭐 18층 이렇게 꽤 그래도 동대문에서는 그나마 제일 잘 되는 데가 두산타일 것 같은데 두산타워의 공실을 봅시다. 공실률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은 또 장사가 잘 되는데 공실률이 있을 리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타의 공실률은 두산 본사와 계열사들이 임차 중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현금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래도 두탄물은 그나마 이렇게 연쇄 폐업 공실 천국 동대문 이렇게 뉴스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두산에 대해서는 자기 계열사들이 원래 장사해가지고 상가를 분양한 게 아니고 자기 계열사들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만 실질적인 내용에는 그렇죠. 상가가 옛날에는 상가로 가득했는데요. 그게 사라졌다. 근데 두산그룹의 어떤 자기 계열사들을 대신 입주시켰다 뿐이지 이거 자체로는 본 영업 여기서 이렇게 어떤 의류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백화점처럼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됐냐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을 대거 모집해서 막 들어오고 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025년 2월 11일 두산터가 매물로 나왔다는 잘 되면 매물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두산그룹의 어떤 계열사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사가 버리면 이게 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마스턴 투자 운영이 이렇게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펀드 만기를 앞두고 매물을 해놨다. 매각 추가는 컬리어스 코리아, 에비슨 영코리아에서 오늘인데 자체적으로는 경쟁력이 좀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생기네요. 그래서 두산그룹이 매각 후에 이제 그 두산 계열사들 입주해서 사용 중인데 만약 거기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 다시 이게 들어올 수 있는가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못 팔게 할 생각은 없는데요.
못 벌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 부분이 동대문 전체도 다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좀 보시면은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 특구 협의회에 따르면 두타 밀리오레라든지 집합상가들의 침체 공실률이 높은데 3월 말 기준, 지난해 3월 말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대문 패션타운에 소매 점포가 몰린 일부 상가 공실률이 90% 가까이 치웠다. 완전히 사람이 텅텅 비네. 90%라면 거의 망한 수준 아닙니까? 또 그 용산 전자상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온라인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 부분도 대표 상가인 맥스타일의 86% 공실률, 굿모닝 시티 70%, 헬로 APM이 37%. 그래 헬로 APM 그나마 장사가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주변에 이렇게 장사하는 거 식당도 사람이 없어요. 밀리오레 등도 33% 공실률이 높았고요. 저녁 장사할 때도 저녁 다 문 닫아 있던데 딱 불 꺼져 있고 같은 기간 디자이너 클럽이 77% 공실률, 해양 엘리시움 44%, 올리어 34%, 도매 점포 상가도 역시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게 되나 마음고생 엄청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투자하기는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 정부가 어떤 지체기에서 봉제사업, 인쇄사업을 이쪽으로 대량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고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굳이 거기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만약에 유니클로 같은 이런 사업이 있거나 각종 패션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유니클로 거기다 매장을 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올까 안 올까?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다른 거 때문에 가는 그럼 덩달아서 온다는 거죠. 제가 이랜드 어떤 킴스 클럽에서도 애슐리 3,990원짜리 그거 제품을 내놨더니 사람들이 확 오더라. 그때 그거 사려고 덩달아서 다른 거 안 사겠어요. 덩달아서 다른 거 사. 편의점에 가격이 비싼 건 안 해. 아까 500m 앞에 떨어져 있는 슈퍼가미스 1,000원 더 싸요. 그래서 여기서 안 삽니다. 여기서 그냥 사버립니다. 귀찮으니까. 왜 발품 팔아야 되고 귀찮거든요. 그걸 이제 자신의 노동력 왔다 갔다 하는 귀찮음도 비용에 들어가는 건가? 그 들어갑니다. 네. 시간도 비용에 들어가고. 그래서 배민 같은 데도 비싸도 그냥 주문해 버리고 편의점에서도 거기 와서 간편식 살라고 그러는데 다른 거 그래서 비싸도 그냥 사버립니다. 귀찮으니까. 이 귀찮은 입장 그것도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귀찮음. 내가 가서 수고를 내 인건비 인건비를 가지고 표현하긴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좀 그것도 나 대신 면해가지고 대신 오토바이를 서비스 해주거나 이렇게 강남 같은 데서 해서도 그런 것들도 많은데 대신 나 대신 심부름 해주는 이런데 그 오토바이 같은 것도 그것도 화랑인 게 뭐 때문에 내가 가면 많은 전략할 수 있지만 그냥 시켜버리는데 그죠? 어떤 데 가가지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내가 가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거나 무슨 약국 가서 뭘 사다가 사갖고 오라는 것도 시키는 데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이게 다 갖다 준다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갖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송 문제도 그렇고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꼭 거기에 싸다고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두타물은 이게 상대적으로 공실이 많지 않다 그랬는데 이것도 약간 이게 조금 이지스 자산운용, 키움투자, 한국투자인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두산타워 계열사들이 오랫동안 안 나가면 이게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 나갔을 때는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특정 임차인들만큼만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방해할 생각은 없다.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본사를 갖다가 이렇게 본사 건물을 마련하고 싶다. 계열사 직원들이 많다. 그러면 이쪽 들어오면 될 텐데. 그러면 상관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전국에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가 총 1만 4,183건입니다. 전년도 거래량이 12,799건에 10.8%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2023년도 26조 8,864억 원에서 상업용 업무용이니까 좀 큰 데겠죠. 51.3% 상승한 40조 6,7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핵심 빌딩들이 더 매물로 나올 거라는데 대기 자금이 있어요. 외국 자본도 있고
대기 자금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가 안 되면, 그렇죠. 상가가 저게 장사 뭐 빌딩이다, 장사가 잘 되는데 내놓을 수 있나요? 그렇죠. 상가가 장사 안 됐을 때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인이 바뀌는 현상, 대기 자금은 많다 보니까 거래가 많다라는 것은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살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또 지켜봐요. 강남 상권조차도 지금 상권이 무너졌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대로변에도 이렇게 빈 상가가 있다 이런 걸 보니까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의 발달이 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요새 상가 사는 데는 조금 이제 상가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낫잖아요. 먹자골목이 차라리, 먹자골목 소형 빌딩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꾸준히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훨씬 낫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먹자골목이 훨씬 낫다. 먹자골목은 식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다른 데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싸다 그래서 후미진 곳에 있는 걸 사면은 저기 황금성, 지금 나중에 팔 때는 더 많은 가격의 하락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계속 못 팔다가 몇 년 동안 이게 고장할 수도 있다. 누구나 그것을 사가지고 이익을 보고자 할 텐데요. 선호하는 곳에 사야 되고, 선호하는 물건, 우량 물건을 싸게 나왔을 때 사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아직은 상가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소형 빌딩 같은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요.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요새 자영업도 안 돼요. 자영업도 지금 많이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예전만큼은 회식도 없고 온라인에서 주문을 다 해줘도 버린, 저녁 9시 막 사람들 다 들어가 버리는데요. 옛날 저도 이렇게 우리 건물에서 이 집이 있는 이 건물 밑에서 이렇게 식당을 했었거든요. 식당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녁 12시까지도 숯불갈비를 했었는데요. 숯불갈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방사도 잘 됐어요. 낮에도 저기 이게 뭡니까? 저기 태광산업 손님들도 가득하고 주변에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바글바글 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회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태광산업이 없어진 거하고 주변에 회사들이 좀 없어진 거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옛날만큼 이 거리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틀리죠.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근데 뭐 그 상주인구라 그러나요? 그래 거기에 상주해서 온 사람들은 점심이라도 먹고 저녁이라도 먹어야 될 텐데, 저녁에도 일하거든요. 저녁에도 7시 8시까지 일하면 식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6시 정도 돼서 식사하고 가야 되는데요. 집에 가기 못 간다면 업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권의 변화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먹자골목 투자가 그나마 지금으로서는 제일 경기 방어주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권을 함부로 상가 투자를 했다가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크게 낭패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새 빌딩 같은데 뭐 집합상가 같은데 해가지고 특정 어떤 상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 같은 거 처음에 이렇게 싸다고 해서 매물이 나왔다고 들어간 사람들, 용산은 완전히 나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사람이 전혀 없이 그냥 텅 비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싸다고 샀던 사람들은, 들어갔던 사람 큰 낭패를 받겠죠. 빚으로 많이 샀다면.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 상가 투자는 아직은 아니다. 차라리 먹자골목 투자가 낫다. 먹자골목은 이게 임대도 꾸준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유망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자 할 때 사람들의 돈의 유동성이 많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그걸 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딱 지켜보세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고, 이것도 안목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좋은 물건을 고르는 능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간 후미진 곳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거는 차라리 그냥 거들떠보지도 말아라.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황금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내가 보기에도 똥이면 남들에게도 똥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금이면 남들에게도 금이야. 그래서 아이 저거 설계 내가 저거는 저거 이렇게 틀리면 목도 좋고 짱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싸게 나왔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부동산 같은데 안테나 깔아놓거나 이렇게 자기가 부동산을 갖다 이렇게 여러 사람 투자 금액이 크다 그러면 여러 사람 모집해 한다 같이 움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법인 하나 만들어서 명함을 거기다가 상가에다 쭉 뿌리세요. 상가나 이렇게 건물들에다 뿌리고 수시로 알바 동원해서 뿌리면 될 텐데 그럼 그럼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전 이렇게 작은 이런 이렇게 명함 같은 거 붙여놓거나 뭐 집집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부동산에 이렇게 전화를 수시로 걸어가지고 좋은 물건 있냐고 이렇게 하거나 명함을 주고 오거나 이렇게 알바를 통해서 하거나 알바 혼자 뭐 다니기 힘들면 알바 동원해서 명함 좀 뿌리고 오라고 하면 되죠.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